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여성미와 건강미를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모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수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성형 중 확대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인 형태에 대한 불만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변형이 있을 경우 선택하게 되는 유방 성형. 아름다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한 수술입니다. 가슴 수술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미리 알아야 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 확대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뭔가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학적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가슴이란 네. 어떤 걸까요? 네.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을 유방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유방은 그 네 가지 요소로 아름다움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크기가 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양쪽에 대칭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방에 점이나 흉터 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여성 유방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차이, 또 사회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 중에서도 모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의 유방의 모양을 위해서는 유방의 시작이 두 번째 갈비뼈 사이에서 여섯 번째 갈비뼈 사이 안에 위치해야 되고, 또 가로로 봤을 때는 흉골 끝선부터 해서 앞 겨드랑이선 사이, 그 사이에 유방이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두, 유륜 부위가 가장 많이 돌출돼야 되고, 그리고 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유방 전체 길이의 3분의 2가 위쪽에 있어야 되고 3분의 1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쪽 3분의 2는 비교적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아래쪽은 많이 봉긋한 그런 모양을 아름다운 유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 이를테면 사고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해서 유방이 변형되었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발육이 미진하다든지 너무 크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유방을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유방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 이유가 많죠. 어떤 분들은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처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서 수술 종류도 다양합니다. 너무 작은 가슴을 크게 만드는 유방 확대술이 있고요. 또 큰 가슴을 줄여주는 유방 축소술, 또 처진 가슴을 넣어주는 유방 고정술, 그리고 변형된 가슴을 복원시켜주는 유방 복원술, 이것들이 대표적인 유방 수술의 방법인데요. 뭐니 해도 이 네 가지 중에서 크게 만든 확대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유방 수술하면은 확대술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준비 사항도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역시 수술이다 보니까 출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혈에 영향을 주는 약물, 이를테면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 아니면은 그 호르몬제, 요즘은 또 비만약 드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비만약 같은 것은 수술 2주 전, 최소 1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또 여성분들은 그 월경이 있죠. 생리 후반기 2주, 그러니까 배란기에서부터 생리 시작할 때까지, 이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 유방이 다소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가급적 수술을 피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되겠죠. 마취는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수면 마취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취에 필요한 검사, 예를 들면 심전도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수술 전에 유방에 질환이 있는 점들을 판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유방 질환 유무를 검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특히 40대 이후라든지 가족 중에 유방암 경력이 있는 분들은 수술 전에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앞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확대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유방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확대하기를 대부분 다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가 지방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슴을 충분히 키울 만큼 많은 양의 지방을 내 몸에서 채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설령 채취를 했다 하더라도 주입하고 나면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되고요.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작은 알갱이처럼 만져집니다. 석회화가 돼가지고 또 이것이 자칫 유방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자가 지방을 이용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방 확대술은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선택하는 기준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유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유방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 기법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보형물을 쓰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형물. 그래서 보형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가슴의 폭, 유방의 폭과 그다음에 유방 피부의 두께, 유방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비례해서 보형물의 최대 크기, 보형물의 폭을 이 폭을 어느 정도 할 것을 결정하고 이 폭을 결정한 상태에서 이 부피 그리고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 보형물인 거죠. 네네네.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종류가 있나 봐요. 보형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형물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위피, 껍질을 싸고 있는 막이죠. 위피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충전물, 내용물이 있고요. 또 전체적인 보형물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보형물을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형물의 위피는 이 여러 겹의 실리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파열되지 않고 또 막과 막 사이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잘 파열되지 않고 또 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충전물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이 보형물은 이 겉에 위피 모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매끄러운 형태가 있습니다. 이 매끄러운 형태는 가장 장점이 촉감이 좋습니다. 네. 촉감이 좋은 반면에 단점은 이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피막이 생기고 피막에서 구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형 구축이 비교적 많이 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단점을 그러니까 구축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이렇게 텍스처 타입이라 해서 까칠까칠한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형물 위피에 약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돌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보형물 표면적이 증가하겠죠.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이 피막이 얇게 생기고 그리고 또 구축될 때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구형 구축이 덜 생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것과 이것 사이에 가운데에 보형물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것은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작은 돌기를 만듭니다. 돌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보형물인데 이 보형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은 보형물이 돌기가 너무 작으니까 이런 매끄러운 타입의 보형물과 같은 특징이 있을 것이다. 즉 부드럽긴 한데 구형 구축이 잘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다 텍스처 타입처럼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네. 구축이 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이것은 구형 구축이 덜 생기고 이런 까칠까칠한 형보다도 좀 부드럽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전물? 네네. 그거에 따라서 또 종류가 바뀐다면서요? 네네네. 네.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뭔가를 넣어줘야겠죠. 네네. 넣을 수 있는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하고 실리콘액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생리식염수를 넣은 경우에는 일단 이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출이 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다 생리식염수를 넣은 경우에는 좀 피막이 덜 생긴다는 구축이 덜 생긴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생리식염수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 촉감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생리식염수 넣은 보형물을 우리 몸 안에 넣었을 때는 좀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실리콘 겔을 넣는데요. 아주 점도가 높은 실리콘 겔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촉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촉감이 아주 부드럽고 수술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이를테면은 누웠을 때는 가슴이 약간 퍼져 보인다든지 또 섰을 때는 약간 처져 보이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코엑스브 겔이라고 해서 실리콘을 넣은 그런 보형물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형물의 모형도, 그러니까 모양도 여러 가지인가요? 네네. 모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둥근 모양,
이것들이 다 둥근 모양의 보형물이죠. 둥근 모양의 보형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가운데 부분에 가장 많이 돌출된 형태죠. 네. 이제 공을 반대로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둥근 모양의 보형물이 있습니다. 이런 보형물들은 일반적으로 가슴 유륜의 위쪽 부분이 꺼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적절한 보형물이고요. 또 해부학적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보형물이 있는데 이것은 보형물의 위쪽은 꽤 좀 평평하고 아래쪽이 심하게 융기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정상적인 여성의 가슴 모양을 가장 많이 이렇게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보형물이죠. 그래서 가슴에 피부가 얇은 분들, 그러니까 가슴에 거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보형물을 했을 때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가슴이 다소 처지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보형물을 했을 때는 처진 것이 다소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형물과 이런 보형물의 차이가 있죠. 이런 보형물은 둥글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보형물은 방향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나 수술 이후에 이런 보형물이 방향이 좀 바뀌었을 경우에는 좀 어색한 모양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형물 선택이 끝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절제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형물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절개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절개할 수 있는 부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절개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우리 겨드랑이 주름선이 있죠. 주름선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흉터가 가장 적게 남는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 부위와 보형물을 집어넣을 사이 공간이 좀 비교적 멀죠. 멀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다음으로 유륜 주위 절개가 있습니다. 유륜 주위를 한 반달 모양으로 해서 한 3cm 정도 절개하는데요. 이것은 보형물이 들어갈 자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술이 좀 쉽습니다. 쉬운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유륜을 절개하기 때문에 유륜 주위에 작은 흉터가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륜을 절개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유두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유선을 유선이 좀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유선염이 잘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절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슴 밑선 절개. 쓰면은 가슴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가슴 밑선이 있는데 가슴 밑선을 한 4cm 정도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절개하면 수술 시에 시야 확보가 아주 좋아서 수술하는 사람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슴 밑에 한 4cm 정도의 작은 실선 모양의 흉터가 남습니다. 특히 누웠을 때 이것이 노출이 심해서 좀 미관적으로 좀 과히 좋지는 않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슴 밑선 절개는 재수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흉터 자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흉터 자국을 조금 더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네. 네. 수술 전에는 환자분들은 무조건 가슴이 커지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흉터 때문에 고민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어떻게 하면 흉터를 가장 적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흉터를 적게 보이게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드랑이 절개가 가장 좋습니다. 흉터를 거의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겨드랑이 절개는 수술하는 부위하고 절개선 부위하고 보형물 듣는 부위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가슴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막 그물망처럼 많이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데 대신에 여기다가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과감해서 혈관이나 신경을 피해서 방리하고 또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적은 안전한 방법만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이 팔을 들어 올리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보형물을 넣는 위치가, 이 보형물을 어딘가 넣어야 되겠죠. 넣는 위치가 근육 위에 넣을 수도 있고 근육 아래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근육이라는 것이 우리 팔을 들어 올리는 그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에 손상이 가면 한동안 팔을 들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 보형물을 그 근육 밑에 넣는 경우에는 이 보형물이 그 일시적인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 근육 회복된 때까지는 팔이 들어올리기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 보형물이 이 코에스피 젤이라는 부드러운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밑에 넣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 않고 유선 밑에 근육 위쪽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형물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형물을 넣고 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모양이 예뻐야 되고요. 그다음에 촉감이 좋아야 되죠. 근데 모양과 촉감을 결정하는 데는 보형물을 어느 위치에 넣느냐가 중요하고 또 보형물 넣고 나서 보형물은 우리 들어가면 이물질이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물질을 격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이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걸 피막으로 싸버리는 거죠. 이 피막이 가장 적게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보형물의 위치와 피막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선 밑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선 밑에 그냥 그 유선 밑에 우리 팔을 움직이는 근육 바로 이쪽입니다.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은 이 아주 보형물의 촉감이 좋다는 겁니다. 만졌을 때 촉감 좋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피막 형성률이 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막 형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보형물을 근육 밑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 밑에 넣었을 때는 이 보형물에 들어가서 근육을 부풀리겠죠. 이렇게 근육을 부풀리니까 밖에서 만질 때는 근육이 볼록 튀어 올라온 것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바로 유방의 피부 밑에 볼록 튀어나온 근육이 만져지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네. 딱딱하고 어색한 느낌이 되겠죠. 또 두 번째로 팔을 움직이는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팔을 많이 움직일 때 보형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좀 변형된다든지 아니면 짝짝이로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형물 근육 밑에 넣는 경우에는 이 가슴이 처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보형물에 의해서 볼록하고 아래쪽은 처진 가슴 때문에 볼록한 이런 좀 어색한 이런 모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가슴 밑에 넣는 것은 주로 많이 하지 않고 보형물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보형물 촉감을 그릴 수 있는 가슴 유선아 근육 위에 넣는 방법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촉감을 아주 중요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러운 보형물, 스무스한 타입의 보형물을 갖다가 유선 밑에 넣어주고 그리고 촉감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성을 더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텍스처 타입, 깔깔한 모양의 보형물을 유선 밑에 넣어주는 그런 수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이라는 것이 물론 모양이나 크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셨겠지만 제작사에서 네. 그렇지만은 이게 인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어떤 건강상의 안전상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또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형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크게 염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혹시 이것이 들어가서 내 몸에 들어가서 파열되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파열되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생김으로써 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먼저 이 보형물은 여러 겹이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파열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파열됐을 때 이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우리 인체에 대해서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FDA나 식약처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방암 발생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한동안 이 보형물과 유방암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엘레간사에서 만든 까칠까칠한 형태의 그런 보형물에서 까칠까칠한 입자 사이에서 아주 희귀한 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그런 암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전부 사용 중지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네. 그러니까 이게 생겼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종이 생기면은 몸이 유방이 붓습니다. 그래서 한쪽 유방이 갑자기 붓는다든지 그리고 또 유방이 붓는 것이 좀 심해지면은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얇은 피막이 생기는데 피막 사이에서 피막 위에 작은 결절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이미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는 혹시 내가 뭐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가운데 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 이미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네. 이 식약처나 아니면 수술한 병원에서 이미 충분히 안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런 보형물로 수술 받은 분들에 대해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의 지침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일부러 이걸 제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암 발생률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암이 아니라 아주 희박하게 생길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한 것을 일부러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지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 수술 부위에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좀 커지면서 물컹거리는 것 같다. 예. 라는 의견도 주시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이 있는 건가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을 쉽게 환자들 표현하면 이제 붓는다, 가슴이 부었다, 한쪽 가슴이 부었다, 가슴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수술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조직에 의해서 진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수술 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출혈에서 진물이 생기면은 그것이 고여서 장액종이라 고여서 이렇게 부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 초기에 생긴 그런 문제는 저절로 대부분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흡수가 좀 더딘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두세 차례 빼내면 저절로 치료가 되고요. 또 가끔가다가 소염제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주 희박합니다만은 가끔가다가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테면은 안전벨트를 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안전벨트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런 보형물과 우리 유방사의 조직에 심한 마찰이 생기겠죠. 그 과정에서 진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는 한쪽 가슴이 붓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붓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 붓는 증상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럴 경우에는 이런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다시 가슴을 높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까칠까칠한 보형물보다도 이렇게 매끄러운 타이어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의학 박사 조상권 원장과 함께 유방 확대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 지역의 유치원 아동들 가운데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가 여러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경우 일부 환자는 독소가 신장에 쌓이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질환은 육육뿐 아니라 채소나 물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 위생적인 식생활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